살면서 한 번쯤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되질 않으신가요?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처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제가 그동안 톡톡 사연이 너무 재미있어서 잘 살펴왔는데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댓글로 감상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연령대가 다양하더라고요. 저에게는 한참 인생 선배이신 분들도 아주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 저의 지난 이야기를 사연으로 신청해보게 된 것을 제 나름으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여기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먼저 결혼을 했죠. 다 지난 지금에서야 허심탄회하게 말을 해보는 것은 사실 결혼할 때 저는 지인들의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친하게 알고 지냈던 언니 2명이 고개를 단호하게 저은 바 있었고요. 수영아, 너 꼭 지금 결혼을 해야 돼? 네가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결혼하고 싶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거 있잖아. 꼭 지금 안 해도 돼. 너 지금 옆에서 보면 어떤 줄 알아? 뭐에 홀린 것 같아. 뭐에 쓰인 사람처럼 결혼을 준비하는 것 같아. 차분히 내려놓고 결혼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내 생각도 똑같아. 우리가 수영이 너를 진짜 친동생처럼 여기고 있다는 건 너도 알지? 괜히 이러는 거 아니고 이게 다 진심으로 너를 생각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어디 결혼이라는 게 남자 여자 둘만의 결합이겠니? 절대 아니야. 남자 하나랑 부부의 연을 맺은 것뿐이지만 시댁이라는 미친 집단이 줄줄이 달린 비엔나 소시지처럼 함께 오는 게 아직 우리나라 결혼의 현주소라고. 그런데 나는 네가 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결혼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눈에는 수영이 네가 훨씬 아까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정말 진심이 가득한 걱정이었어요. 애초에 걱정이 안 되었다면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해줬을 거예요. 뚝심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해준다는 건 상대방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당시에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언니들의 말처럼 제가 뭔가 씌어서 결혼하는 것에 환장하느라 그 걱정들을 무시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나 위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해주는 건 고마운데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오빠를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한번 거절한 적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나 포기 안 하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나에게 청혼을 해준 그 오빠의 용기를 외면하고 싶지 않은 게 나의 본심이야. 결혼해서 보란듯이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언니들이 나 응원해주라. 나는 친형제가 없어서 언니들이 나의 친정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거 알지? 나는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해왔어. 저는 결혼을 안 할 생각 따위는 손톱만큼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해맑게 결혼이 기대된다고 하자 그 언니들은 한숨을 쉬며 더 이상 저를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순간들을 돌아보니까 저를 향한 그 표정들은 우리를 친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의견은 왜 안 듣니? 같은 답답함이었던 듯 싶어요. 저에게는 친오빠나 친언니가 없습니다. 친척들도 없냐고요? 친가는 원래 없었어요. 저희 아빠께서는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온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그런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 만큼 더 씩씩하게 사셨습니다. 꿋꿋하게 버티셨다고 해요. 아빠께서는 지독한 자세로 일에서 성공을 거둔 분이셨으나 한편으로는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하신 분이었죠. 남을 잘 믿지 못하셨고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쌓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다가왔던 인연이 바로 저희 엄마이셨던 거예요. 외가는 아들 없이 딸만 셋인 집이었습니다.
큰이모와 둘째 이모는 서로 딱 2살 차이가 났지만 큰이모와 엄마는 16살 차이가 났어요. 엄마가 10살이셨을 때 큰이모가 첫 출산하셨으니 차이라는 것이 컸습니다. 이모 2분은 당신의 친정이라면 치를 떠셨어요. 애정과 증오가 뒤섞인 완벽한 애증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못 낳았다는 죄로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며 가슴에 멍울이 들었던 외할머니께서는 그 분풀이를 당신의 딸들에게 하며 사셨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러셨던 건가 봐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전형적으로 가부장적인 분이셨고요. 나는 그 전에도 네 아빠가 좋아서 만난 건 맞았는데 정말로 푹 빠지게 된 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어. 내가 자기 밥그릇 착실히 챙기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네 외할머니가 무척 당황해 하셨거든. 만만하게 나를 부려먹고 항상 얕보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러실 수 없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는 내 자신이 나는 그게 가장 신기하고 웃겼단다. 아휴, 나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었구나. 그걸 이 남자가 깨닫게 해주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온 순간 나는 그때부터 네 아빠를 진정으로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 같아.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지. 아빠께서는 거침없이 결혼 준비를 하셨고 엄마께서는 즐거워서 싱글벙글 웃으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무척 일을 가셨다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멋대로 결혼해버리는 배응만덕한 딸년이라고 웬 욕을 그렇게 하셨다네요. 반면에 외할아버지께서는 혹시 저희 아빠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이 앞으로 있을까 하며 이걸 기대하시느라 난리였다고 하고요. 애석하게도 외할아버지께서는 콩고물의 맛을 볼 기회가 별로 없으셨어요. 의료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7살 때의 일이었죠. 다른 장면들은 크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모 2분께서 외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가슴을 치셨던 모습만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실 것 같았으면 그렇게 사시지 말지 그랬어요. 오래오래 살다 가실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심보 못되게 쓰면서 사셨나요? 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매장하셨나요? 언니는 언니대로 맞이라서 힘들고 저는 그 밑에 쓸모없는 딸년이라면서 구박받아 힘들었고 아버지 덕분에 공부는 꿈도 못 꿔보고 일찍이 공장 가서 코피 흘려가며 일하느라 그렇게 잘 살았었습니다. 네, 전부 아버지 덕분이었죠. 그렇게나 엄하고 고지식하게 사실 필요가 있었나요? 조금만 너그럽게 사시지. 그랬으면 저나 언니나 시집 가자마자 출가 외인으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친정에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도록 왜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셨나요? 가슴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애증이라는 감정이 무척 깊으신 듯 했어요. 저는 이모들에 대한 인상을 깊이 받았고 자라면서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 2분은 저희 엄마와 별로 안 가깝고 안 친한 것 같은지 그 계기가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던 것이죠. 외가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며 컸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항상 저희 아빠를 어려워하셨고 저희 엄마에게 툴툴대시며 효도를 강요하셨죠. 건강에 안 좋으셔서 몸이 편찮을 때마다 저희 엄마에게 꼭 전화를 하셔서 짜증을 내고 괜한 분풀이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목숨 걸고 낳아줬는데 너는 내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이렇게 누리는 값을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안 쳐줄 수가 있니?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건 없나 보다. 배응망덕한 너는 이렇게 편히 잘 살고 나는 철저히 뒷방 늙은이가 돼서 외롭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저는 친가가 없었고 외가뿐이었는데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구셨으니 비교 대상이 없어서 원래 외가는 그런 줄로만 알았다가 다른 집들은 안 이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몰라요. 외할머니께서는 아주 이상한 분인 것 같았습니다. 이모들도 썩 정감이 가지 않았고요.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저희 아빠가 슈퍼맨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남들한테는 조금 냉정하신 분이긴 했어도 가족들한테는 아주 다정하신 분이었으니 사업도 잘하셨죠. 왠지 제가 느끼기에는 아빠께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외할머니나 이모들이 질투를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저희 세 식구만 잘 살면 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상도 하기 싫은 비극이 저희 가족에게 닥쳐왔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아빠의 사업이 크게 휘청거렸어요. 그때부터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던 듯 싶네요. 부모님께서는 고군분투하셨죠.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예전에 거래처였다는 곳을 두 분이 함께 찾아가시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 세상에 저만 남겨두고 한날 한시에 눈을 감으셨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죠. 사실 지금도 가끔씩은 두 분이 그냥 차를 멀리 타고 긴 소풍을 떠나신 것만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보다는 그저 넋이 나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 세상이자 모든 것이었기에 앞으로가 두려웠습니다. 외할머니나 이모들 모두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건 많이 복잡한 감정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부모님을 잃고 가슴에 든 멍을 안고 살게 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었나 봐요. 시리에 빠지셨던 외할머니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사람 인생은 딱 한 번뿐인데 주어진 딱 한 번의 기회를 온전히 누리기에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한 인물이었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너는 좋은 부모 밑에서 나고 컸으니 배운 것도 많았겠지. 그런 것들만 곱씹으면서 현명하게 잘 살아라. 나처럼 아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보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뒤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때 이모 두 분이 저에게 오셔서 지난날을 사과하셨습니다. 나 혼자 건사하게도 벅차다는 이유로 막내 동생을 내버려둔 그게 절대 마지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결국 피가 섞인 가족은 나무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인데 나는 대체 무얼 바라면서 잘못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수영아, 너에게는 정말로 면목이 없다. 늦게 태어난 막내라서 우리보다 덜 힘들게 자랄 것이라는 생각에 알아서 잘 살 거라고 믿었던 것 같기도 해. 솔직히 고백하자면 결혼을 잘한 것을 두고 질투도 많이 했었어. 지금에 와서는 미친 듯이 후회가 되는구나. 이제 와서 너에게 이모들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할 생각은 없어.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겠니? 다만 앞으로 네가 살면서 혹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면 그때 이모들을 찾아줘. 만사 다 제쳐두고 너를 도울게. 약속한다. 이모들은 어색한 존재였고 혹여나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지 않은 지금 재산을 넘보시고 갈취해 가실까봐 걱정이 됐었어요. 하지만 되려 정중하게 먼저 정리를 해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이모 두 분께 말씀을 드린 후 1년에 서너 번씩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되었어요. 마치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내는 언니들이 생긴 이후에는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 제법 씩씩하게 잘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내면이 단단한 분이셨으니 저는 그 점을 닮아서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저는 저보다 7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였던 겁니다. 제 나이 26에 늦가을이었죠. 결혼식은 아주 약소하게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서로에 대한 진심 하나만 믿고 하게 된 이 결혼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가슴이 벅찼고요.
제 남편이 그 정도로 잘나고 멋진 사람이었냐고요? 지금에 와서 냉정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보다 나이가 훨씬 연상인데 그것에 비해서 소득 수준은 크게 좋지 않았거든요. 다니던 회사가 전망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혹시 고학력자라서 머리라도 좋았던 거냐고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은 전문대 출신이었거든요. 유명한 전문대 말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존재도 모르는 그런 전문대를 나왔죠. 그런 조건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키가 크거나 잘생긴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하며 결혼까지 했다면 아마 시댁이 좋은 곳일 거라는 가정 하나만 남았을 것 같은데요. 시댁의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저와 가까운 언니들이 결혼을 말렸어요. 남편은 일찍이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그 이혼의 사유는 지독한 불화였으며 그 이후로 부친은 만나보지도 못한 채 모친의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 모친의 입장에서는 제 남편이 귀하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늦둥이였거든요. 홀시어머니와 늦둥이 남편이라는 조합이라는 것부터 저희의 가까운 지인들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남편에게는 누나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남편과 9살이나 차이가 나는 누나였는데 한번 다녀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겠나요? 시집을 다녀오신 거였죠. 결혼 생활 딱 10개월 만에 배우자와 살벌하게 싸우는 바람에 집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그것을 계기로 이혼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었던 저의 지인들은 이제 불길하다고 입을 모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희한하게도 오히려 그런 시댁에게 좋은 느낌을 한껏 받아버린 뒤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하자면 제 지인들의 말 맞다나 결혼하기에는 난감해 보였으나 제가 겪은 시댁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저와 처음 대면하였던 자리에서부터 시누이는 저에게 꽤 잘 대해주었어요. 제 동생이 저와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만년 어린애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착하고 성실한 제 동생이지만 아직 한없이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은 녀석으로 보이는데 벌써 이렇게 결혼을 하겠답시고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 세월이 참 속절없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 머리가 좋았던 게 제 동생인데 그래서인지 사람 보는 눈도 저보다 낫네요. 어떻게 올케 같은 여자를 잘 만났을까 몰라요. 복도 많은 녀석이네요. 아,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나도 모르게 지금 올케라고 불러버린 거 맞죠? 아이고, 미안해요. 그렇게 미안해하실 것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당연한 소리지만 태어나서 올케라는 호칭을 처음 들어봤더니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제가 올케라고 벌써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거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괜찮은 올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설레발을 좀 치고 있었거든요. 그 속내가 들킨 것 같아서 지금 엄청 민망해졌는데. 우리 올케가 말을 너무 예쁘게 해주니까 진짜 고맙네요. 아니에요.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도 좋습니다. 어머, 무슨 배려심이 이렇게나 좋아? 올케가 그렇다면 바로 말 놓고 우리 편하게 지낼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동생만 평생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이 새로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귀엽고 너무 기분 좋다. 시누이는 먼저 나서서 저에게 친근함을 표시해왔어요. 적극적으로 굴어준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저에게 절대 저를 안 좋게 본다거나 저를 평가하려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시누이가 생긴다는 것은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시어머니가 두 분 계시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직접 만나기 이전에는 걱정과 경계부터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자기 누나하고 썩 다정다감한 남매 사이는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남편을 자전거 타다가 처음 만났던 건데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연애하는 내내 나이 차이가 나는 만큼 저를 확실히 한참 연하 대하듯이 잘 이끌어 주었어요.
남편은 자기 입으로 나이 터울이 있는 여자 형제가 저 같은 인물이었으면 마찰없이 잘 지냈을 것 같다는 소리도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한테 그랬었어요. 한참 위에 친누나가 있는데 그럼 안 친하냐고요. 그랬더니 자기 누나는 자기 엄마하고 여자끼리 콩짝이 잘 맞는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둘이 바늘과 실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자기는 혼자 남자라서 어색하다는 거예요. 원래도 딱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친근하게 지내본 적이 없다고 했고요. 아, 자기 누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왔다고 했었습니다. 대충 몇 가지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존재가 신우이였고 직접 만나기 이전에는 이런 이미지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전에 사진으로 대충 봤었을 때는 인상도 한 손가락하게 생겨서 속으로 어이쿠 싶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약간은 달랐어요. 한 손가락하게 생긴 건 맞았는데 그게 든든하고 푸근해 보이는 인상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을 풍기면서 저에게 먼저 친근하게 굴어주니까 저도 모르게 화답을 하며 행동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신우이를 직접 만나보았던 그 자리 이전까지 저는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하고 꽤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남자의 나이가 저보다 많은 만큼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아직 선 적은 없었어요. 막연하게만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활발한 목소리로 저를 올케라고 부른 순간 그게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되려 신기하고 좋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신우이에게 장단을 맞춰주고 말았던 거예요. 옆에서 남편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신우이와 처음 가졌던 대화의 시간을 즐겁게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남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결혼해? 정말로? 나는 네가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 나는 진작 너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내가 부족한 입장인 거 잘 아니까 프로포즈 거절당했을 때도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였어.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더 기다릴 생각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나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생각해보니까 오빠만큼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얼마 없더라. 내가 외로울 때마다 언제든지 목소리 들려주면서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던 모습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진작 그렇게 했었어. 아직 결정을 내리기에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뿐인데 왠지 아까 마음이 슬쩍 굳혀지더라. 나는 아무래도 따스한 가족의 품 안에서 살고 싶은 건가 봐. 남편은 벅찬 감동을 느낀 듯 말문까지 막혀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다가 이내 저에게 다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걸 자기 입으로 미리 예고를 하다니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가끔은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는 남자이지만 이런 면모를 보면 허술해서 귀엽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상대가 잘생겨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 귀여워 보이면 그건 게임 끝난 것이라는 이야기를 친한 언니들에게 저는 이미 들어온 바였어요. 귀여워 보이는 게 바로 콩깍지 씌우는 것의 최종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의 쐐기를 박는 일은 시어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곱고 예쁠까? 그냥 얼굴이 예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예쁜 기운이 솔솔 뿜어져 나오네. 내가 우리 아들을 적지 않은 나이에 낳아서 유독 애틋하고 유독 귀하게 여겼는데 그렇게 살뜰하게 보살피며 키워낸 보람이 있네. 잘 키웠더니 이렇게나 훌륭한 며느리감을 잘 데려오는구나. 역시 세상에는 헛된 과정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이고, 잠깐만, 내 정신 좀 봐라. 이런 예쁜이를 앞에 두고 내가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네. 아이고, 미안해라. 이래서 나이가 드는 게 서럽다니까. 저 별로 안 예쁜데. 저는 제가 예쁘다는 생각을 딱히 안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예쁘기만 하지 왜 겸손하게까지 하담? 이렇게 예쁜 딸내미를 두고 세상 천지에 어느 부모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절대로 못 그러지. 절대로 눈에 밟혀서 그 눈을 못 감지. 아이고, 세상에나. 부모 잃고 이 예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신우이는 그래도 어쨌든 남편의 누나인 것이고 나이 차이가 한참 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어렵다고 미리 여겼던 건 아닌데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달랐어요. 남편의 모친이시잖아요. 그것도 배우자와 진작 이혼하시고 혼자 자식들을 키워오신 분이었고요. 60대 후반의 시어머니가 저에게는 까마득히 먼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만나뵈며 어떻게 대해드려야 할지, 대화는 매끄럽게 잘 통할지 이런 것부터 걱정했건만 웬걸요? 나이가 한참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구수하게 느껴졌을 뿐이었어요. 입버릇인지 늙은이가 주책이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나도 친근하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두고 그저 안쓰럽고 딱하게 봐주실 뿐이었지 그걸 저의 단점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시누이하고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면서 벌써부터 저를 한 식구로 대해주었으니 제가 넘어가 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척하면서 씩씩하게 살아왔지만 저는 사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누구보다 애가 타는 사람이었나 봐요. 저를 어여쁘게 봐주는 가족을 얼른 저도 갖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명의로 된 작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다른 지역이라서 세를 주고 있었어요. 착실하게 관리하며 조금씩 금액을 불려오고 소중히 여겨온 현금 자산도 따로 있었습니다. 현금을 제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건 공개하지 않았어요. 저도 가끔은 그걸 없는 돈이라고 여기며 살 때가 있었으니까요. 세를 주고 있는 자그마한 집이 한 채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그때 혼자 살고 있던 또 다른 집은 전세로 구한 것이라는 것과 이 전세금은 대출이 없고 전부 다 저의 돈이라는 것, 이것 정도로만 공개를 해도 제가 시댁보다 상황이 많이 나았습니다. 시댁은 부유함과는 거리가 좀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연세 62세까지 여러 일을 하시다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그만두셨고 시누이는 딱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끔 지인들의 일이라는 걸 도와주면서 틈틈이 버는 것 같았는데 추측하기로는 한 달에 100만 원도 결코 안 버는 듯 싶었네요. 지원을 바라기는커녕 제가 다 바리바리 싸들고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까운 지인들이 거품 울면서 말렸던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저를 향한 따스한 시댁의 햇살에 마음이 녹아버린 이후였습니다. 시누이가 몇 번이고 저에게 이런 마음을 표현했었어요. 우리 집안에 들어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하고 한 식구가 되어줘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야.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참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생 함께할 줄로만 여겼던 부모님을 여인 이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늘 인간관계였습니다. 의지가 되는 사람이 없다면 다른 게 아무리 있어도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허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결혼을 했습니다. 섣불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서도 결혼을 해서 남편을 두고 시댁을 두었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전셋집을 새롭게 꾸며서 지내는 곳으로 그렇게 장만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1년여가 남은 전세 기간을 남편과 함께 채우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조금 멋쩍어했던 것 같아요. 이사를 가게 될 때는 자기가 많이 보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싶은데 어줍잖아 허세가 될까봐 그러지도 못하겠다면서 말끝을 흐렸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담백하게 자기 속내를 저에게 알려주는 편이 더 좋았네요. 남편의 말 맞다나 이뤄주지도 못할 것을 약속한다면 그건 허세를 넘어서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앞으로 남편이 계속 이렇게 솔직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눈치가 약삭빠르지도 않고 속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떨 때 보면 약간은 답답하다는 느낌도 저는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서로 오해하는 일만 없이 지낸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으니 활발하게 얘기를 하며 여자들끼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건 이쪽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는 남편과 시댁, 이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잘 타고난 사람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속단은 금물이었다는 것을 저는 몇 달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분명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는 무척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로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싶다고 하셔서 시댁에 몇 번 갔었는데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시누이와 많이 친해졌어요. 이렇게 직접 만든 집 반찬들은 아무래도 자주 먹어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내가 없는 솜씨나마 발휘하고 싶더구나. 어때? 입맛에 맞으니? 입에 별로 안 맞으면 다 안 먹어도 돼.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어. 네가 편한 게 제일이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엄청 맛있는걸요?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아무런 대비도 안 되어 있을 때 저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서 제가 잘 먹었던 엄마표 반찬들을 어떻게 해야 만드는지 전수받을 겨를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 이후로는 직접 만들어 먹는 반찬을 집에서 먹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먹고 싶으면 조금씩 사다가 먹었죠. 하지만 역시 손으로 직접 만든 건 달라도 다르네요. 제가 요리 재능은 없지만 앞으로 어머님께 열심히 반찬을 만드는 법들도 배워갈게요. 아이고, 아니다. 굳이 벌써부터 배울 필요가 뭐 있겠니? 너는 그냥 이따 음식 이렇게 와서 맛있게 먹기나 하면 돼. 신혼생활이나 알콩달콩 잘 즐기면 되는 거야. 알았니? 반찬 만들고 이러는 건 전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이런 것에 신경 쓸 것 없어.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너무 맛있게 잘 만드셨는데 엄청난 정성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 감동받아서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하나뿐인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뭔들 못해줄까? 그런데 감동은 내가 아니라 내 딸한테 해야 할 것 같아. 어찌나 나한테 잘난 며느리 들어왔으면 얼른 떠받들여 주시라며 잔소리를 했는지 몰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조금 놀라서 시누이 쪽을 쳐다봤죠. 시누이는 경험적인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입모양으로 그런 소리는 왜 해? 라며 따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제가 시댁을 정말 잘 얻었다고 확신했었어요. 저를 챙겨주고 싶어서 시어머니를 들들 볶았을 시누이라니 결혼 전에는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눈물나게 좋았어요.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가족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 실감했다가 이렇게 얻게 되니까 너무 애틋하였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남편의 성격이 조금 멋대가리가 없어서 이런저런 속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울려 지내기는 어려웠는데 제가 집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재미있다고 하였습니다. 여자들끼리 뭉치니까 끈끈하고 좋지 않냐면서 저에겐 늘 친근함을 먼저 표시해 주셨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기는커녕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감이 넘쳐서 좋았습니다. 셋이 바람을 쐬러 어디 멀리 나가서 밥을 먹거나 놀다 오는 일도 종종 생겼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장소들을 모시고 갈 때마다 저는 뿌듯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언제나 휘둥그레졌거든요. 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곳들을 절대 못 와봤을 거라며 저를 엄청 축혀 세워주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이런 청첩병력을 들었을 때에도 도울 생각만 가득했던 겁니다. 올케한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하나 그간 고민이 많았어. 그런데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너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에서라도 얘기를 하는 거야. 올케, 사실은 우리 엄마가 희귀병을 앓고 계셔. 네? 어머님이
희귀병을 앓고 계신다고요? 저는 그간 전혀 그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어머님은 상태가 어떠신 거예요? 제가 기절할 듯이 놀랐었죠. 시어머니께서 희귀병을 앓고 계셔서 시누이가 그간 혼자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느라 시어머니께서는 일을 안 하며 살고 계신 것이었고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러고 지내는 중이라고 했고요. 원인 불명으로 밤에 잠이 들면 사지가 경련하고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기력이 쇠하기 때문에 이렇게 쇠한 기력은 회복이 안 돼서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둘 수도 있는 무서운 희귀병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많지 않은 희귀병이라서 치료법도 안 나온 상황인데 사실상 유일한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이 나왔지만 금액 때문에 차마 시도해볼 생각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누이가 우는 목소리로 덧붙이더군요. 제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사실 딸아들 차별이 확실하신 분이고 딸은 당신의 병수발로 고생시키실지언정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고민 없이 살게 두고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옛날 분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아들을 고생시킬 바에는 차라리 혀 깨물고 죽겠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시누이가 해준 소리를 듣고 아들 사랑이 지긋하신 분이 며느리인 저에게 처음부터 살가우셨던 게 내심 감사했습니다. 제가 부모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저를 무척이나 측은해 하셨다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셨대요. 시누이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 시어머니께서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시누이는 자기가 저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이러한 사실을 다 밝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약이라는 것의 가격 무려 10억이었어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가격이었죠.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고 싶더라. 올케가 욕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떻게든 우리 엄마가 포기가 안 돼. 그래서 몰래 주식을 하면서 돈을 모아왔는데 그래도 아직 택도 없네. 정말 미안한데 올케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한 번만 우리 엄마 한 번만 신약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도와주라. 내가 평생 우리 올케 떠받들면서 살게. 시누이가 간절하게 말을 하는 동안 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람이 산다는데 돈이 뭔 대수인가 싶었고요.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나셨던 제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또한 후회 많은 인생이었다며 개탄하시던 외할머니의 마지막도 떠올랐고 저는 제 소유의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꽁꽁 묵혀둔 다른 재산을 건드리고 싶지 않기도 했고 그 집을 안 그래도 정리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시누이가 그간 따로 모은 돈과 대출로 나오는 돈, 시댁의 몇 친척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몰래 모으셨다는 돈, 그런 것들과 제가 집을 판 돈을 합치면 신약이라는 거 살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그 집에서 살던 세입자와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고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아주 조용히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부터 돕고 나서 남편에게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요. 시누이가 신신당부를 먼저 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차라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실 분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전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 신약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몰래 말을 하더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돈을 보내주었고 시누이는 무척 고마워하면서 우선 신약부터 구하고 나서 축배를 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신중함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응원을 보냈고요.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하면서 카페를 나섰던 저는 문득 가족 외식 날짜를 잡자는 말을 하고 싶어져서 다시 카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엄마, 끝났어. 겉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돈만 있고 대갈통은 텅텅 빈 우리 올케는 무조건 속을 거라고 했잖아. 가족의 정에 목이 말라서 애걸복걸하는 그 눈빛을 보고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잘 진행될 걸 모르셨다는 게 나는 더 놀랍네.
그동안 그 멍청이를 위하는 척 밑밥 잘 깔아온 보람이 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입을 잘 맞춰서 행동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또 뜯어먹지. 키득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신우이의 뒷모습을 보던 저는 극심한 충격을 받은 나머지 돌아서서 그곳을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제가 속은 거였죠. 멍청하게도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서요. 손이 막 자동으로 덜덜 떨렸고 식은땀까지 줄줄 흘렀습니다. 눈앞이 까마득해지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마침 그날은 제 친자매 같은 언니들과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 나가서 제가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고 배신감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언니들이 날뛰었어요. 사기로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치던 언니들은 갑자기 제 이모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필요하면 꼭 도움을 주신다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때?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도움을 받겠어? 그분들은 너의 진짜 백의 가족들이잖아. 이런 일로 연락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언니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모들께 연락을 했어요.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자 두 분은 지체 없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설마 바로 와주실 줄은 몰랐기에 제가 많이 놀랐었죠.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자 두 분은 언니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언니들은 화가 나서 난리를 쳤었는데 이모들은 침착하셨어요. 해야 할 일이 아주 명확하네. 감히 우리의 존재도 모르고 막내 조카를 건드렸으니 그대로 갚아줘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혹시 수영이 네가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은 거라면 그래도 되기는 한데 어쩌고 싶어? 그 침착함 앞에서 저는 드디어 진정이 됐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마지막 기회? 그런 건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었어요. 이모 두 분은 알아서 움직일 테니 저보고는 기다리라고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했는데요.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거짓부렁을 늘어놓기는 했지만 진실도 교묘하게 섞여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신우이가 주식을 한다는 것이었고요. 돈도 얼마 없는 주제에 신우이는 주식이나 각종 비트코인, 투자, 재테크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좋으면 돈이 벌리는 불로소득이라고 본인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밖에 나가서 땀 흘려 돈 벌기 싫으니 그런 것들에 기대어 행운을 기다리고는 했었죠. 그런 신우이의 특성을 이모들은 완벽히 이용했던 거예요. 전문성 넘치는 주식 투자, 정보회를 가짜로 열었습니다. 신우이는 자기가 신청한 적도 없는 정보회에 참가 담청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의심도 없이 가더군요. 무의식 중에 신청을 해놓았을 거라고 여긴 모양이었어요. 소수 정예의 정보회에 참석한 신우이의 얼굴은 그날 무척 상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돈 벌릴 게 너무나도 기대되었나 보더라고요. 제 뒤통수를 쳐서 돈을 얻어낸 뒤였으니 얼마나 자신감도 넘쳤겠나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던 신우이를 이모들은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바람잡이 역할로 고용된 참가자들이 연기를 잘 해주었고 신우이는 금세 귀가 팔랑거렸어요. 다음 달 안으로 그 주식이 몇 배를 뛴다고? 1억을 넣어놓으면 못해도 그 돈이 3억이 될 거라고? 완전히 돈이 복사가 되는 거잖아. 이런 고급 정보를 듣게 되다니 웬일이야? 하늘이 연속해서 나를 덮는구나. 신우이가 흥분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바람잡이가 활약을 제대로 시작했죠. 이것 말고도 자기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공유하고 싶다는 말을 꺼낸 거예요. 신우이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죠.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완전히 홀려서 전문 투자자라는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제가 신우이에게 신약을 위해 보내주었던 돈은 6억 5천이었습니다. 그 돈을 신우이는 다 잃었어요. 투자에 성공해서 10억 이상을 만질 거라고 신우이는 기대했고 믿었지만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저에게 받았던 돈을 잃고 나서도 자기 돈까지 추가로 더 잃었습니다. 이모들은 저에게 7억을 건네주었어요.
5천만 원은 심심한 위로금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자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받았네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외할머니께서 연달아 떠나신 이후로 이모들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인생을 살기 시작하셨다네요. 대단한 수완, 배짱 이런 것들을 갖추신 두 분을 보며 저도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설프게 사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겠더라고요. 신우이는 몇 주 만에 몸이 반쪽이 되어서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나타났습니다. 저기, 올케, 정말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너무 급해서 그래.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믿을 재산이라고는 그 집이 전부였는데, 그거 팔아서 돈을 다 드렸잖아요. 어머님 건강은 요즘 어때요? 괜찮아지고 계신가요? 제가 치료가 방해가 될까봐 그간 연락을 안 드렸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형님도 저에게 연락을 안 하신 건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내가 정신 나가는 일들이 좀 있느라 그랬어. 올케한테 연락할 정신머리가 전혀 없었어. 아무튼 우리 엄마 치료 잘 받으려면 돈이 조금 더 있어야 해서 그런데 정말 약소한 금액이라도 주면 안 될까? 올케가 소액 대출 이런 거 받으면 되잖아.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형님이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 소액 대출이라는 거. 못 받으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신우이는 안색이 시체처럼 파리해진 채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섰어요. 저하고 씨름할 힘도 더 없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런 희귀병을 앓고 계셔서 제가 남편 몰래 제 집을 혼자 처분했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당장 겉옷 챙겨서 나갔습니다. 시댁에 가는 모양이었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도 집에 안 와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속이 답답해서 한잔하는 중이라고 좀 늦게 들어간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 굴며 물었어요. 설마 어머님 상태가 그렇게나 안 좋으신 거야? 어떡해. 아무래도 내가 내일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 날이 밝자마자 대학병원으로 출발할 거야.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이내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에 저는 알았죠. 남편이 들이닥치자 그 앞에서 거짓말 하실 수 없었던 시어머니께서 희귀병 따윈 없었다는 진실을 밝히셨다는 것을요. 그러면 자연스레 제 돈의 행방이 궁금했을 테니 신우이가 그걸 다 날려먹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흐느끼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저에게 자기가 알게 된 진실을 말해주었고 저는 충격의 말문이 막힌 척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늦은 시각에 시댁으로 가봤죠. 그랬더니 거실에 온갖 물건들이 굴러다니면서 난장판이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 다 거실의 양끝에 멀찍이 쓰러진 듯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내일 당장 신고할 거예요.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다니 그건 제 전 재산이었어요.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으시다면 투자 실패인지 뭔지로 날린 거 말고 남은 돈이라도 일단 저한테 주세요. 일단 신고라는 단어부터 입에 담았고요. 돈 달라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흠칫하면서 저를 외면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하셨고요. 미안하다. 전부 다 내가 잘못했다. 딸 자식 올바르게 못 키워서 이 사달을 내어놨으니 전부 내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어쩜 저렇게 멍청하고 아둔하고 성급할까. 어떻게 그딴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서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했을까. 저건 내 딸이 아니었어야 돼. 돈을 싹 다 잃고 지금 빈털터리가 되게 생겼으니 이게 웬 꼴이야. 지금 이 집도 당장 내놓아야 돼. 이제는 별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제발 네가 용서를 해줄 수가 없겠니? 네가 신고까지 하면 우리는 정말 끝이야. 벼랑 끝. 엄마, 진짜 나는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 억울한 입장이라고. 제일 죽을 것 같은 건 나인데 왜 엄마가 더 난리이셔?
신우이가 악다구니를 써댔습니다. 그러더니 숨 넘어가게 울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해왔어요. 우는 발음이라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신고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더군요. 잘못했다면서 바닥에 엎어져서 엉엉 울어댔어요.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두 인물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광경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 돈을 갚으실 건지 그것부터 고심해서 계획 짜시고 그 계획이라는 거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거 들어보고 나서 신고할지 말지 정할게요. 신우이는 울면서도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튿날 새벽 야심한 시각에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가족하고 절연할 테니 저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남편에게 미운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네요. 신우이가 저한테 돈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천천히 돈 갚으라고 그랬던 겁니다. 어차피 저는 제 돈을 그 이상의 금액으로 되찾았으니까요. 돈을 못 갚고 있으니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영영 저에게 연락도 먼저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전전긍긍할 것이 뻔한 그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전셋집을 나가서 남편과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갔어요. 저에게 잠시나마 있었던 시댁은 이제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복잡거리는 가족을 지닐 운명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대신에 이모들하고는 무척 친해졌죠. 남편도 제 이모들을 마치 장모님 대하듯 잘하기 시작했고요. 다사다난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옛날이 더 살기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힘들 때에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옛날로 갈 수도 없고 어쨌든 나는 지금 시간을 살아야 하니 별 방도가 없더라고요. 저도 꽤 오랜 시간을 힘들게 지내왔던 사람이라 가끔은 현실과 단절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말이에요. 한창 대학을 다닐 무렵 친구에게 여자 소개를 받았는데 원래 저는 이런 인위적인 만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어쩔 수 없는 계기가 있었답니다.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나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받아서 학교도 안 나가고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다 못한 다른 친구가 제 일을 해온 거죠. 형식아, 그러지 말고 이 기회에 여자 소개 좀 받아봐. 너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나봤다며. 우리 학교에도 아니고 다른 애니까 편한 마음으로 만나봐라. 응? 이때 친구는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설득했고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몰라요. 아유, 성준아, 아줌마가 정말 너무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리 형식이도 그나마 좀 밖에 공기도 느끼고 살겠구나. 형식이 이놈, 지 친구 떠나보내고 밥도 안 먹고 저렇게 폐인처럼 산다. 성준이 너 같은 친구가 또 있다니 이 녀석은 얼마나 복이냐. 하여간 너무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어머니를 보니 더 이상 외면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하니 어머니도 똑같이 수저를 잘 못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다 포기하고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리해서 대학로 어느 카페에서 약속을 정하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저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해줘서 그런지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갔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이게 웬걸. 그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는 정말 제 이상형 그 자체였고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한눈에 반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추스르려 해도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이 사그라들긴커녕 점점 크게 장악을 해나가더군요.
그러니 제 쪽에서 점점 더 애가 달아 따라다니게 되더군요. 유리야, 유리는 어쩌다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야? 저기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었어? 이때 저도 모르게 엄청 떨면서 물었던 것 같은데 유리는 싱긋 웃더니 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제 상식을 깨는 답변이라 흠칫 놀랐어요. 면전에서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기보다 나 사실 전 남자친구한테 차였거든. 빨리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있고 싶었어. 그게 다야. 이런 얘기 좀 너무 실망스럽지. 미안해, 오빠. 보통 정상적인 남자라면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여자를 만날지 안 만날지 한 번은 생각을 다시 해보겠죠. 물론 저도 가슴 한켠이 쓰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언제나 곤란할 때마다 생글생글 웃어 보이는 유리를 보고 있으면 그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그냥 같이 다니고만 싶었어요. 무리해서 얼른 직장에 취업하고 차도 사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둘이 연애를 한 지 시간이 꽤 되어 가더라고요. 유리는 저에게 엄청나게 감정 표현을 크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애해왔으니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결국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말을 꺼내게 되었답니다. 유리야, 오빠는 유리랑 결혼하고 싶어. 유리는 어떻게 생각해? 예전부터 유리와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해왔어. 이 말을 꺼냈는데 정말 온 얼굴과 목 뒷부분까지 열이 오른 게 체감되어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 글을 쓰는 중 무심결에 그 감각이 생각날 정도로 저에게 무척 강렬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리는 고맙게도 너무 저를 애태우지 않았고 이미 예상했었다는 듯 아주 저를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나도 좋아, 오빠. 결혼한다면 오빠 같은 사람이랑 하는 게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어. 그 답을 듣고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얼른 아기를 갖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죠. 솔직히 마음속으론 허니문을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기를 원한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유리도 무척이나 아기를 원했지만 딱히 빠른 소식은 없었어요. 그래도 둘이서 소꿉장난하듯 보내는 신혼생활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전 별로 초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과는 달리 아내가 조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오빠, 나는 얼른 아기를 갖고 싶은데 왜 안 생기는 걸까? 우리 엄마도 나를 늦게 낳은 편이긴 한데 이런 것도 담는 건가? 마음이 안 좋아. 이 얘기를 들으니 저도 좀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타이밍과 다르게 아내는 좀 더 빨리 임신을 하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 제 딴엔 노력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는 어쩌다가 그런 길로 방향을 트게 된 걸까요? 솔직히 지금도 저는 그녀의 그런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어 속이 좀 울렁이게 되네요. 많은 방법들이 있고 나와 함께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늘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도 뭔가 개운치 않았던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묘한 결핍감을 나타낸 것이었을까요? 아내는 저와 결혼한 지 그리 시간이 오래지 않아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지 제 머리통을 몇 번이나 때려대도 믿을 수 없을 것 같던 사실을 실제로 저지르고 말았어요. 저도 처음에 주변에서 말해줬을 때에는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 둘을 소개해준 친구 성준이가 와서 말해줄 때에도 외려 화를 냈고요. 형식아,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내가 볼 때 유리 소문 안 좋아. 다른 남자가 있다더라고. 그 지금 다니는 디자인 회사 있잖아.
거기 과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거기에 나 아는 후배가 다니고 있어서 알게 됐지 뭐냐. 나도 솔직히 이런 얘기까진 하고 싶지 않았어. 이때 저는 정말 저도 모르게 눈이 완전 돌아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소리소리를 질러댔어요. 하지만 끝내 확인하기가 찝찝하고 겁이 나고 너무나 외면하고 싶기에 들춰보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매번 이 문제로 잠을 못 이루다 보니 결국 이러다 정말 내가 애가 달아 죽겠다 싶어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의심 반 진심 반으로 되묻게 되었습니다. 차마 성준이에게 들었던 그런 원색적인 얘기는 꺼내지 못하고 돌려 물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아내의 대답은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도사리고 있어 저를 거의 정신병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오빠. 알고 있었구나. 미안해. 성준이 오빠가 얘기했나 봐. 저는 이 순간 머리에서 핏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본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입도 그냥 침이 흐를 듯 벌어져서 멍하니 있는 저에게 아내는 연타로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언젠간 오빠가 알겠지 싶었어. 그 과장님, 성준 오빠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니까. 여기서 저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상황이 이렇게 바닥까지 왔는데 더 이상 그녀의 애매한 말들을 사랑스레 품을 수 없었어요. 아내를 붙들고 대체 무슨 말이냐며 똑바로 말을 하라고 소리를 연신 질러댔어요. 알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던 아내는 마침내 10여 분이 지나서야 차분하게 얘기를 다 털어놓더군요. 당시 저 몰래 부정한 만남을 갖고 있던 그 과장은 정말 비참하게도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날 무렵 자기가 차였다고 했던 그 남자, 바로 예전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성준이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 아내가 결혼할 무렵 그 직장에 소개시켜준 거였고요. 아내는 결혼할 때에는 정말 순수하게 저와 잘해보자는 마음이 있었기에 승낙을 했으나 그 직전에 저 남자를 만나게 되니 흔들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다시 고삐를 메고 저에게만 집중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나 매일 결혼 생활 속에 마주하는 저만큼 그 남자와도 직장에서 주말 빼고 매일 마주하며 8, 9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쉽지 않았나 봐요. 옛날 감정이 떠올랐다고 하고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성준이가 그 직장에 종종 방문하며 셋이 밥도 먹었다는 거요. 저는 왜 그 얘기를 그때 그제서야 다 알게 된 걸까요? 그 녀석은 그냥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게임에 저를 집어넣고 골리고 싶었었나 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녀석이 글쎄 제 아내를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더군요. 내가 여러 번 밀어냈었어. 심지어 오빠를 만나고 있을 때도 말이야. 형식이는 되는데 왜 자기는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그런데 도무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 이쯤 되면 전 미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성준이 그 녀석은 제 아내를 먼저 좋아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아무 생각 없이 저 과장이란 자식을 소개시켜줬고 그 둘이 헤어지니 또 틈을 노리다가 안 되니 저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여자에게 자기 주변인들을 소개시켜줘가며 뭔 놈의 쾌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이 상황에서 제일 큰 잘못을 저질러버린 건 제 아내잖아요. 별 말 같지도 않은 시궁창 같은 상황 속에 흘러들어간 건 저나 아내나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저와 결혼을 선택했었다면 잘라냈어야죠. 이때 저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성준이를 찾아가 흠씬 때려 응징해버렸지만 그래봤자 저의 감정과 시간과 많은 것들은 그냥 그렇게 농락당한 게 되어버렸어요. 이때 깊은 우울증이 생겼고 그 길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더더욱 봉합이 안 되더군요.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건 이혼할 무렵 아내는 무려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더 두고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망할 과장자식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겠죠. 그쯤 되니 저는 성준이 자식 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만 아내는 맹세코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그냥 귀를 막고 나와버렸고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더한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막내 아들 마냥 예뻐하셨던 성준이, 그놈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갖고 놀고 사이코처럼 굴었다는 것에 기함을 토하시더군요. 저는 제정신으로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허망한 선택을 할 뻔했다가 절 붙들고 우시는 어머니를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울며 견뎠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생각해도 미안하지만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대충 저의 거처를 알린 후 산속으로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집이나 일반 사람 사는 분위기는 다 너무 역겹게 느껴져 저에겐 모든 게 상처더군요. 처음에는 몇 개월 안 있으려고 했는데 불편해서 나와 보니 결국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저 멀리 시골에 있는 외가댁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야말로 외부와는 거의 단절하다시피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1년이 3년이 되고 점점 시간만 길어지며 저도 그새 나이를 먹었어요. 저희 큰이모는 속상해하시면서도 한편으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며 자꾸 외부로 나가라고 종용하시더군요. 저도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외가댁 일 도와드리고 어쩌고 하면서 혼자 사람들과 안 섞여 살다 보니 5년이 8년이 되고 가족들과의 만남도 드문드문 하기는 하면서 10년을 넘기게 되어버렸어요. 저도 눈치가 보일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무력하게 흐르다 보면 어느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려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중요하지 않게 되더군요. 하지만 그런 저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끌어져 나오게 된 상황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의 건강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테고 불효를 했겠지만 큰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니어도 어쨌든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곧 칠순이 되어 가시는 어머니, 그리고 40대 중반이 되어가는 아들이 되어 덥수룩한 얼굴로 만나려니 참 갑갑했어요. 그런데 저희 본가는 제가 대학생 때 이래 쭉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동생들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오빠 그 사돈 어른 있잖아. 그분이 찾아왔어. 얼마 전에 말이야. 우리가 가시라고 뭐라 하긴 했는데 오빠도 알긴 해야 할 것 같아서. 벌써 10년인가? 아니, 그때가 내가 몇 살이었지? 12년은 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다음에 혹시라도 마주치면 오빠가 잘 얘기해서 쫓아보내. 그것까진 우리도 못하겠어, 이제. 너무나도 생소한 사돈 어른이라니.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 장모님, 아내였던 그 여자 유리의 어머니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정말 딱 한 번 오셨던 적이 있긴 해요. 신혼 초에 김치 담가서 저희 본가에 직접 갖다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삼 무슨 일로 온 건지, 그것도 하필이면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올 시기쯤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또 마음이 요동치고 울렁이더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토할 것 같은 감각이 또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제가 돌아온 이래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3주쯤 되었을까요? 그때 장모님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나름 저도 인상이 변했겠지만 기존 얼굴은 남아있고 장모님은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군요. 저도 미리 얘기를 들어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거짓말처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자네
자네 나야. 자네도 기억하지? 저기, 나랑 얘기 좀 하세. 시간 좀 내주게. 이때 딱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그냥 저는 이제 그만 여기 오라는 말을 다소 험악하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적당히 말해서는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마주친 게 벌써 2-3달 사이 5-6번 왔다가 만난 거라고 들었으니까요. 아무튼 어디건 대충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고 장모님은 어렵사리 입을 여시더군요. 솔직히 뭔가 말을 하려고 하겠다는 의지조차도 제 눈엔 다 징그럽고 역겹게 느껴졌지만 어쨌든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영 다 알 수 없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자네, 유리는 지금 없네. 자네도 보고 싶지 않겠지만 유리는 없어. 10수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잊고 싶었던 그 기억을 굳이 또 되새김질하는 게 너무 혐오스러워 이골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뉘앙스가 어째 이상하잖아요. 장모님은 유리가 제 전 아내가 없다고, 세상에 없다는 말을 하고 계셨어요. 유리, 올해 초에 스스로 정리를 했네. 저도 그 사람을 못 본 지가 꽤 되었으니 여러모로 제 안에서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나 제가 억지로 지우려던 것과 실제로 없다는 것은 뉘앙스가 많이 달랐어요. 장모님 얘기를 쭉 들으려는데 중간중간 계속 울음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진전이 잘 되지 않았어요. 어찌되었건 저는 첫마디의 내용이 너무 충격이라 용케 참을성을 갖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엉망진창이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물을 몇 번이나 들이켰어요. 딱히 아내가 불쌍해서라기보다 그냥 모든 게 다 환멸스러워서 말이에요. 유리는 그 남자랑 결혼을 했어. 딸아이도 낳았네. 하지만 매번 집착에 의심을, 나중엔 얻어맞고 맨날 얼굴에 멍이 들었다네. 이야기를 듣자니 정말 처참하더군요.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기에 솔직히 아내가 그러고 나가서 딴 남자와 잘 살길 바랐던 건 아니에요. 몇 년간을 속으로 피오름을 쏟아내며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망해라 하는 저주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끝내 아내를 못 놓고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날 장모님의 얘기를 들으며 불현듯 스쳐갔어요. 왜냐하면 막상 아내가 그렇게 엉망으로 얻어맞고 불행한 생활을 했으며 멍이 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는 말을 들으니 전혀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외려 가슴을 누군가가 둔탁하게 때려대는 듯 아파서 참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참 세상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한심하더군요. 날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린 여자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결혼 생활 중에 말입니다. 헌데 아내가 낳은 여자아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면서 무척 불안한 상태였고 그쪽 시댁에선 대뜸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더랍니다. 자기 아들과 닮은 구석이 전혀 없고 외도를 했던 여자가 2번은 못하겠냐며 의심을 했다나 봐요. 처음에 결혼을 할 때에는 아들 성화에 못 이겨 허락을 했지만 갈수록 본인 아들도 여자를 미워하니 시댁에서도 힘이 생겨 같이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그 남자는 아내를 데려가 놓고 왜 그렇게 미워했던 걸까요? 정말 어이없게도 저와의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을 두고 그렇게 저주에 질투에 몸서리를 쳤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참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그런 생활을 했고 결국 시댁의 성화에 이끌려 유전자 검사를 했다더군요. 장모님은 여기까지 듣고 이런 수치를 당하는 딸이
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뒤에 이어진 내용은 저는 기가 막혀서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결국 용건이 이거였던가. 자기들 말 같지 않은 노름에서 끝내 다 무너지고 그 뒤처리를 또 바보 같은 나한테 떠넘기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아이가 글쎄 그 집 애가 아니었던 거야. 유리는 그날 또 흠씬 얻어맞고 온 짐을 싸서 쫓겨났어. 손녀와 함께 말이네. 결국 이렇게 말을 꺼내신 장모님의 본론은 정말 믿을 수 없고 어이가 없게도 그 아이가 제 아이일 거라는 얘기였어요. 세상에, 그게 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저도 모르겠는 얘기를 장모님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유리가 가기 전에 그랬어. 자네 아이일 거라고. 나도 뭐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웬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아이 사진이더라고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며 저에게 딱 내미는데 순간적으로 눈이 가서 잠깐 몇 초간 응시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아내는 별로 닮지 않았고 누군가를 닮긴 했을 텐데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자리를 뜨려는 저를 붙들고 장모님은 주변 시선은 아랑곳 않고 제발 유전자 검사만이라도 받아보라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의 연락처를 받아왔고 장모님은 톡으로 아이 사진을 몇 장 더 보내오셨더군요.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며 유전자 검사를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하다가 동생들밖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 얘기를 했고 둘은 정말 펄펄 뛰더라고요. 미쳤냐?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격렬한 반대를 듣고 있으니 저도 참 멍청한 건지 한편으론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당장 꺼지라고 말하는 건 그때 가서 해도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에게 있다면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때는 더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저희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서 어머니는 이번에야말로 그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당장 앞장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왠지 저 스스로가 이때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에 그냥 조용히 자리를 떠서 절차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아이는 제 아이가 맞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저에게 그만한 딸이 있었다뇨.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이며 걷거나 말하는 순간 등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저와 그 아이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했고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부녀 사이였어요. 저와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한창 아내와 결혼 생활 당시 그렇게 아내가 원했던 아이, 그런 딸아이였다는 거예요. 아직 저는 아무것도 결정 내리지 않은 채 고민 중에 있고 그 아이와 말조차 제대로 나눠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직업도 무엇도 없이 뚜렷하지 않은 저지만 계속 한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어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쪼록 이 아이를 제가 키우는 쪽으로요. 물론 동생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어머니는 이 이상 어떤 충격을 받아야 하냐며 저와 말도 안 하고 계세요. 하지만 조카도 아니고 제 자식이라고 하는데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더 외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지만 장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내내 불행하게 자랐더군요. 엄마 옷자락에 숨어 지내며 아빠라고 알고 살던 사람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고 급기야는 유치원 시절부터 자기 엄마가 아빠라는 사람에게 맨날 얻어맞는 것만 보며 자랐어요.
심지어 초등학교에 가고 오래지 않아 자기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아빠와 할머니들에게 직접 들었고 엄마와 같이 나란히 쫓겨난 거예요. 친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게다가 올해 그나마 아이가 버틸 수 있었던 엄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있다가 이제 어찌어찌 친아빠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마저, 친아빠라는 존재마저 아이를 내치게 된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정말 막말로 그 남자처럼 자기 애가 아니라면 저도 그렇게 내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잖아요. 과학이 증명해버린 제 친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저와 그 아이 사이에는 메울 것이 너무나 많고 괴로운 일이 또 없으리란 보장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의지로 태어난 아기가 아니니 그 아이가 나오는 데에 역할을 한 제가 그래도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저도 많이 두렵고 겁이 나기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복잡한 제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어떤 방향으로든 말씀 주시면 저도 잘 새겨 듣고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길에 고속도로였습니다. 이상하게 어찌나 잠이 쏟아지던지 아무리 정신을 차려보려고 해도 헛수고에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더니만 힘센 장사라고 하여도 그런 순간에 눈꺼풀을 제대로 들어올리기엔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모는 차가 차선을 넘어갔고 속도는 시속 100km가 넘어갔다. 이건 까딱하면 대형 참사다. 이렇게 인지하고 나서는 침을 꼴깍 삼키고 제 혀를 다 깨물어가면서 정신을 어떻게든 차려봤습니다. 사고가 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귀한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게 도로 위 사정이잖아요. 제가 그렇게나 졸음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이 탄 차가 주변에 지금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나마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저에게도 귀중한 아내와 아들이 있었기에 사고 없이 완주해야만 했었죠. 업무 마무리까지 혼자서 마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 그날은 저희 집 이삿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먼저 이삿짐 트럭으로 오전 일찍이 길을 떠났고 저만 홀로 남아서 본사의 마무리 업무를 끝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저희의 새로운 집, 새로운 터전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저의 첫 사회생활의 발판이었던 회사에서 저는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왔었고 지방 발령이 떨어졌을 때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었으니까요. 깜깜한 밤에 사택으로 도착하고 나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환히 반겨주었습니다. 아이는 먼저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면서 졸음운전으로 큰일 날 뻔했다고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참 이상했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아내가 여보,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진짜 신기하고도 이상하네. 우리는요, 뒤에 따라오던 관광버스가 계속 휘청휘청거려서 아주 무서워 혼났어요. 이사트럭 아저씨들이 바로 알아차려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완전히 갖다 박았을 상황이고도 남았어요. 이삿짐 트럭으로 내려오던 길도 저와 상황이 비슷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고속도로 위에서 상황이 좋지 않아 몇 번씩이나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했어요. 쓰다 보니까 그 말을 하던 순간에 아내 얼굴이 고스란히 떠오르네요. 가물가물한데 그때 앞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섰을 때 밤까지 앞치마를 입고 있는 걸 보니까 정리하고 뭐 열심히 하느라 지금까지 고생이었겠구나 하고 제가 짐작을 잠시 했었던 것 같네요. 희끄무레해졌던 기억의 부분이 살아나다니
사연을 써보기로 하길 잘했다 싶어 벌써부터 보람이 있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액땜 한번 잘했다고 말을 나눴어요. 나중에야 그것은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신호였다고, 그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하늘의 계시였다고 울며 불며 후회를 하게 됐죠. 꼬장한 늙은이가 쓰는 글, 문장마다 멋대가리가 하나 없고 재미 역시도 없을 거라 여겨지는 것을 부디 청자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사연들 접하다 보니 웬 변덕이 생겨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이 노인네가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로 사무치는 그날,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오붓한 새 식구가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할 것으로만 믿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달고 있는 복도식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꽤 되었기 때문에 아내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많이 생겼다면서 신이 났었죠. 아내는 유년 시절부터 집에서 받은 상처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들을 다 건사할 수 없으시다며 장인어른께서는 3남매 중에서 둘째인 저희 아내를 먼 친척집으로 보내셨고, 아내는 그곳에서 눈칫밥을 먹어가며 자랐다고 합니다. 제가 저보다 1살 위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아주 작은 집에서 아내는 혼자 살면서 공장 일을 다니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여자 혼자 달동네의 그 가파른 길을 올라 허름한 방에서 지낸다는 것을 알고 제가 경악을 했었네요. 아마도 아내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둘째로는 그 핑계로 제가 지켜준답시고 교제를 해보려는 것이었겠죠. 저도 변변치 않았던 신세였으나 이상하게 아내를 본 순간 내가 이 여자만큼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책임져 보이겠다. 이러한 결심이 들더군요. 비유하자면 마치 무슨 자석이 이끌리듯 아내에게 빨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금은 보아 안겨줄 것이란 허무맹랑한 약속은 하지 못하겠지만 나와 결혼해준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마음 하나만은 변치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줏대 없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묵묵하게 자리 지키는 등대지기가 되어 보이겠어. 제 딴에는 그게 멋이랍시고 경양식 레스토랑에서 청혼을 했었네요. 분명하게 기억하는 갈대, 등대지기 이야기. 지금 생각하니 말만 번지르르한 느낌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내는 고개를 끄덕여 줌으로써 그날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제는 자길 누나라고 부르지 말랬어요. 가끔 장난친다고 누님, 누님아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 가급적 존대를 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저희는 비록 거창한 첫 출발을 하진 못했지만 금실 좋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생명을 유산의 아픔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서로가 스스로의 탓을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그 후로 오래도록 소식이 없었는데 기적같이 찾아와준 보물이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유산 이후 몸 관리를 비롯해 이만저만 힘들게 지냈던 아내는 저희 아들을 가지고 나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지방 발령 때문에 사택 생활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다른 아줌마들과 실컷 교류란 걸 해봤죠. 자기 또래 친구들 생겼다고 아주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일상의 행복만 누리면서 거의 2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슬슬 인정을 받으며 제 위치를 드러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사택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의 초등학교에 입학할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늦여름,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독 날이 푹푹 쪄댈 만큼 지독하게 더웠던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여름 끝자락에 물놀이를 가게 되었던 것이었겠죠.
아들이 다녔던 유치원에서 6세와 7세 대상으로 물놀이를 다녀오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신청을 넣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참 무뎌지고 무덤덤해질 때도 되었건만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려니 힘이 드네요. 그만큼 깊은 한으로 남았나 봅니다. 보내지 말 것을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했는지는 굳이 서술하지 않아도 자식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가늠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났던 늦둥이 보물, 저희 부부의 기적이었던 아들은 그 물놀이 여행에서 너무나도 이르게 삶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내려오고 있던 큰 버스가 저희 귀한 아이를 보지 못하였어요. 유원지에 데려가도 손을 꼭 잡고 데려다녔던 아이였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아주 멀리서도 한눈에 저희 눈에 띄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어째서 보지 못했을까요? 바퀴에 깔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이 신체가 남아있어서 온몸을 어루만지고 작별할 수 있었음이 하늘에서 내린 그나마 한 줄기 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고서는 현실을 부정했었죠. 누가 자기 자식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아이겠지.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속으로 빌고 빌었는데 아내가 오열하다가 숨이 막혀서는 뒤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선 그제서야 이 참혹함이 현실이란 것을 알았네요.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일어난 사고가 한 가정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걸 전혀 모르겠더군요. 머리로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내가 버텨야 아내가 정신 차릴 수 있다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그게 이치라고 열심히 되뇌어 보았습니다만 일상생활이 붕괴되는 것은 끝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오지 말라는 뜻이었나 봐요. 여보도 나도 계속해서 이사할 때 고속도로에서 불안하게 내려왔잖아요. 그게 뜻이었던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가면 불행해진다고 하늘에서 신호를 줬던 거라고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난 못 살아. 내 아이 앞세우고 나는 절대 못 살아. 넋이 나간 아내의 말을 듣고도 저는 한마디 무어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완전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 방을 건드릴 엄두조차 안 났고 심지어 저는 차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빨래를 돌렸는데 빨랫감에 아이 옷들이 있는 걸 보고 아내는 또 무너졌었죠. 건조대에 작은 양말들이 걸려있는 걸 저는 며칠간 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저걸 치우긴 해야겠다 싶어서 베란다에 빨래를 걷어다가 아이 옷은 따로 챙겨서 방에다 두었습니다. 그때 거의 아이 떠나고 한 달 만인가 처음으로 제가 아이 방에 들어갔어요. 옷이랑 양말을 서랍장마다 정리해서 넣는 동안에도 묵묵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책상으로 쓰던 반상 위에 공책들이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고요. 본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직원 가족이 애들 여름방학이라고 놀러왔었거든요. 저희 애 쓰라고 공책을 몇 권 주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 표지를 보다가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어요. 공책 표지에 국민학교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까만 볼펜으로 직 그어서 지운 저희 아들이 위에다가 빗돈 글씨로 초등학교라고 정정해서 적어놨더군요. 학년 칸에다가 1학년이라고 미리 적어놓고 자기 이름도 써놓고 그걸 보니까
아주 견딜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미 회사 사람들도 전부 이 일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서 더욱 버티기 힘들었어요. 누가 저를 몇 초 이상 쳐다보기만 해도 속으로 왜? 너도 내가 아들 떠나보낸 천하의 불쌍하고도 바보 천치인 아버지로 보이나 보지? 날 보면 아주 동정심이 피어올라 미치겠나 봐. 이런 생각이 화르륵 타올라서 괴로웠습니다. 몸만 출근하되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는 결국 회사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도시 끝자락에 저렴하게 나온 주공아파트가 있어서 그쪽으로 도망치듯 빠르게 이사했어요. 재취업을 할 용기나 의욕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대로는 다 죽는다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거세게 다그치셨죠. 참 손자를 예뻐하셨던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겨울에 목도리랑 스웨터를 직접 떠주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애정이 크셨죠. 애들은 쑥쑥 큰다면서 넉넉하게 짰다고 언지를 미리 주시긴 했었어도 예상보다 스웨터가 너무 커서 저희 아들이 입어보더니 웃긴다고 킥킥 웃어댔었어요. 초등학생 되면 키가 엄청 커질 테니까 그때 입을 거라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겨울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 둘이서만 맞는 겨울은 너무나도 쓸쓸했습니다. 눈이 오던 날 아내와 멍하게 있다가 차를 타고 근교 한 바퀴 드라이브를 하는데 신호에 걸려서 서 있던 와중에 제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떠날까? 차라리 그래 버릴까? 아내가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가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기로 결정을 받습니다. 집에 와서 고민해 보니까 저나 아내나 딱히 신변을 정리할 것도 없더군요. 세상을 떠날 도구나 챙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실행하기로 한 날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을까 하다가 목이 까끌하게 느껴져서 관두었습니다. 차를 타고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떠났습니다. 산중으로 이어지는 길을 타는데 저기 멀리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추운 겨울이건만 분명히 아이들이 삼삼오오 놀러 나온 모양새였습니다. 이런 곳에 아이들이라니 아내가 너무 희한하다고 말을 해서 그쪽으로 차 머리를 틀고 가보게 되었습니다. 웬 차가 한 대 다가오니까는 아이들이 신기하단 표정들로 가까이 왔어요. 저희가 그제야 눈을 돌려서 지척에 고아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땅값이 싸다고 이런 데 지어놓은 거야? 뭐야 이건? 죽음을 정착지 삼은 상황에서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뱉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내도 아이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머나, 저기 저 아이는 옷을 너무 얇게 입은 것 같은데 저거 내복 같지 않아요? 애들 옷차림이며 콧물 나고 있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모르게 한참을 그곳에 있다가 약간 주춤대는 모양새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아이 하나가 저희 차에다 대고 배꼽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저희 아들 떠나고 정말 처음으로 푹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수석 아내를 슬쩍 보는데 아내의 입가에 호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그제야 방금 전 제가 웃었다는 것을 인식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오는 길에 봤던 도로가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도 아무 질문 하나 던지지 않고 저를 따라서 뜨끈한 국밥을 먹었어요. 반쯤 먹다가 아내가 수저를 내려놓고 손으로 눈가를 연신 문질러댔습니다. 아이들 봉사나 다녀볼까요? 우리 그러는 건 어때요, 여보?
습기 먹은 그 목소리에 제가 그러자고 수긍했습니다. 국밥 다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희 둘 다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고아원 봉사를 다녔어요. 다른 곳들도 방문을 해봤지만 역시 저희가 산중길에서 마주하였던 그곳이 가장 도움이 절실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시는 자식과의 연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으로의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상 다 저희 자식들처럼 여겨지더군요. 매주 정해져 있는 일정,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일상도 다시금 흘러갈 수 있었어요. 저는 제 경력을 미천 삼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고 아내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밀어낸 것도 아닌데 저희 스스로가 도망치듯 이사를 해서 정착한 작은 아파트는 처음 작전과는 달리 오랜 세월 저희 부부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네요. 몇 차례 재개발 이야기가 오갔는데 도통 성사가 되지 않았고 그 덕택에 계속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죠. 매주 일요일이면 고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왔습니다. 아내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낮에 한 번 더 혼자서 다녀왔고요. 저희 아내가 그 고아원 봉사를 위해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 이전까지는 무서워서 절대 운전은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달동네 혼자 살던 시절에 동네 초입에 주차하러 차들이 올라오다가 운전 미숙인지 뭐 때문인지 사고 나는 것을 몇 번 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공포증 있다고 운전 안 배울 거라 했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이도 차 사고로 떠난 것이었으니 더욱이 부정적이었겠죠. 그럼에도 제가 일하는 주중에 혼자서 다녀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때 정말 따기를 잘했죠. 아내가 운전에 재능이 있었는지 캐피탈 몰고서 정말 잘 쏘다녔습니다. 차를 모니까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인다면서 제약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신기하다 그랬어요. 이 자유를 여태까지 여보 혼자만 맛보고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참 치사하네. 저는 일찍이 운전 배우라고 여자도 운전면허 따둬야 한다고 그랬었는데 제 말 안 들은 사람이 누구였냐고 반박할까 하다가 참았는데 그러길 잘했다 싶네요. 저희 삶의 원동력이자 전부였던 귀한 아들이 떠나고 난 이후로 처음 눈빛에 생기가 도는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살았죠. 매주 보면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정이 들었어요. 친해질수록 아이들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상처 또한 마주하게 되었죠. 버려졌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생각들을 설마 하니 모든 아이들이 하고 있었을 줄이야. 놀랍고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상주하시는 선생님 한 분과도 저희가 가까워졌는데 그러면서 듣게 된 이야기 하나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나간 아이가 6개월 만에 그런 선택을 했어요.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자기를 보듬어줄 사람 하나가 없다고. 자기는 언제나 혼자였다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해서 떠난다고 유서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저희가 보기에는 밝고 씩씩하던 아이였거든요. 다른 애들보다 외로움을 덜 타는 것처럼 보였고 매사에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네요. 잘 살아갈 거라고 믿었는데. 뿌리 내릴 곳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끝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얄팍한 가지와도 같았나 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고아원 생활 내내 고민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인생에 대한 회의감에 젖어버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어여쁜 아이들이 모두 그러한 만로를 맞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고아원 봉사를 놓지 않았던 것이에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또한 들어주는 것에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놀랐던 게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과 이걸 들어줄 상대가 없어서 마음속에 결핍들을 안고 있던 사실이에요. 고아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되 외부인이기도 한 저희 부부만큼 아이들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에 적합한 대상은 없었던 겁니다. 가까워질 수 있던 비결이기도 했죠. 특히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양쪽이 다 양육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고아원으로 보내어진 아이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잦더군요. 진짜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나 속으로는 천불이 났습니다. 왜 어린 자식이 부모가 내린 선택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로 방황하는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네요. 그러면서 점차 아이들끼리도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나는 것이 보였고 저희는 그런 변화의 보람을 느끼며 정말 최선을 다해 봉사를 다녔습니다.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떠나는 아이들에게는 늘 저희가 따로 준비한 선물을 주었었죠.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관리가 되었어요. 저희는 모든 아이들의 대부이자 대모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보육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역사도 저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법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의 발길을 끊게 되는 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언제부턴가 잦은 복통을 앓던 아내의 증상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암이었습니다. 아내의 고향 지역이자 대형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생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가 된 것 같다는 아내의 말에 내리게 된 결단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한 채 회사 핑계 정도만 댔었네요. 저는 제가 울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작별하고서 떠나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축복의 앞길만 펼쳐지기를 기도했죠. 오랜 세월 머물렀던 도시를 떠나온 그 후 아내의 건강은 오락가락을 반복했습니다. 헛된 희망을 품고 싶어질 만큼 좋았던 때도 있었고 절망스럽고 무서울 만큼 나빴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이기적인 놈이에요.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살다 가기를, 더 힘내서 버텨주기를 바랐습니다. 저 혼자 남겨지는 삶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기적인 기도 때문인지 아내는 애당초 병원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야속하게 저를 두고 먼저 떠나버렸죠. 나 가면 여보 혼자 앞으로 외로울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당신 가는 길이 외로울까봐 그게 걱정이요. 마지막까지 서로를 걱정하던 저희 부부의 연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자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대로 떠나 있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가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아내였는데 마지막 순간이 크게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것이 단 하나의 위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들이 와준 것이었어요. 원장님께만 연락을 드렸던 것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맞이해도 끝이 없을 만큼 시간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처연하게 넋이 빠져있던 저도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가장 처음 고아원에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만났던 아이, 죽으려던 결심까지 했던 찰나에 저희 보고 배꼽 인사를 넙죽해 주었던 그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장성한 녀석의 얼굴에는 그 앳되었던 모습이 그래도 남아있더군요. 다들 어떻게 들어온 거야? 주말도 아닌데 어떻게 죄다 이렇게들 걸음을 해주었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해외라도 저희는 나갔을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말에 제가 눈물이 나면서도 웃고 말았습니다. 처형께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리니까 상당히 놀라셨어요. 이렇게나 많이 와준 거냐면서 말이에요. 장례식장이 아주 복작복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작별의 시간. 오랜 세월 교류해서 사이가 각별했던 아이들 몇 명이 같이 들어가서 아내를 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꾸 울음이 터져나와서 곱게 누워있는 아내에게 간신히 인사말 하나 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보다 더 많이 울고 저보다 더 인사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두가 끝까지 제 곁을 지키며 아내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저희 자식들이나 다름없어요. 일찍이 먼저 떠난 저희 아이가 맺어준 인연들이에요. 아내의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을 거란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졌죠. 남자는 영원히 애가 맞는 것 같아요. 혼자 남겨지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막막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의 돌아가듯 연락을 자주 해주고 교류가 이어져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 벌써 아내가 떠난 지 2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란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저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겠죠? 저는 떠나간 제 가족을 그리워하며 한때는 제가 보살핌을 베풀었던 많은 아이들의 보살핌을 역으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인생의 어디쯤에 와 계신가요?